나를 지킨다? 이게 무슨 의미지? 야, 내가 뭐 얼마 줄게, 이거 해보자 같이 그래 볼까? 라고 하는 그 나는 본질적인 자예요.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끔 만들어주죠. 여러분 안녕, 현정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정약용의 수호제기 같이 배워볼게요. 정약용의 수호제기. 수호제기는 정약용이 유배생활 중에 쓴 여유당전선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수호제, 기. 기의 양식을 쓰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럼 기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기는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한 한문 양식 중에 하나예요. 전통적인 한문 양식 중에 하나이고요. 특정 사건, 경험을 그 경험의 과정을 기록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그러면 이 기를 왜 썼냐라고 한다면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 위해 썼다. 깨달음, 교훈을 주는 갈래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수필갈래가 있죠. 수호제기도 수필갈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글로 쓰인 수필이 아니라 한문, 한자로 쓰인 수필이라서 한문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호제기, 이 수호제기의 제목부터 같이 보고 갈게요. 수호제, 수호, 수, 지킨다. 수호 할 때도 쓰잖아. 수, 지킨다. 오, 나오, 나를 지킨다. 근데 제, 이거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호제라는 뜻은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나를 지키는 집?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수호제기라는 제목은 이 수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의문이 들어. 이 수호제는 의문의 대상. 이 글을 쓴 정약용 역시 수호제라는 말을 딱 듣고 나를 지킨다? 그게 뭔 말이지? 나를 지킬 필요가 있나? 나는 어디 안 떠나.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이상 나는 난데? 이런 생각으로 의문을 가졌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수호제 기도 처음엔 그 의문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그 깨달은 바를 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 의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깨달음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수호제기를 읽으면 글이 그렇게 길지 않죠. 길지 않지만 기승전결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기승전결로 나눠서 같이 볼게요. 그럼 이 작품을 조금씩 중간중간마다 읽으면서 같이 봐볼게요. 첫 번째 부분이에요.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수호제,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수호제의 뜻,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이 수호제라는 뜻은 나를 지키는 집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이거는 큰형님, 정약용의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큰형님이 서재에다가 떡하니 수호제라고 붙여놓으니까 그걸 본 정약용이 어라? 나를 지키는 집? 이게 무슨 의미지? 나를 지킨다라는 게 진짜 무슨 의미지? 나를 지킨다고? 이러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수호제 거기 맨 처음부터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 거기까지가 앞부분,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약용도 이렇게 생각했대죠. 나와 단단히 맺어서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처음엔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처음에 의문을 제기하죠. 수호제 이름 이상해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는 효과는 독자의 흥미 또 유발하게 되죠. 일반적인 질문으로 독자의 관심,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죠. 거기가 기 부분이었어. 그렇게 길지 않죠? 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승으로 갑니다.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이 생각은 의문을 가졌던 수호제에 대한 생각일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수호제가 필요할까? 왜 나를 지켜야 될까? 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대. 이 정약용이 수호제기를 쓴 거는 유배 생활, 긴 유배 생활을 하던 당시 썼다고 추정이 된다 했잖아. 벼슬을 하면서는 느끼지 못했어. 깨달을 시간,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긴 유배 생활 동안 찬찬히 생각을 해본 거야. 수호제? 그때 그 형님이 서재에 적어놓은 문구? 그거 어떤 의미지?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어서 읽으면 나옵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깨달음의 내용이 적혀 있어.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거기 밑줄. 천하 만물. 세상 모든 것 중에 지켜야 될 것은 나밖에 없다. 다른 거, 금, 좋은 가방, 자동차, 이런 거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오직 지켜야 하는 거는 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하고 있죠. 지금 아까 기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면 승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있죠. 천하 만물 중에 오직 지켜야 되는 거는 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고, 나와 천하 만물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천하 만물과 나를 비교하고 있죠. 지금 승의 앞부분에서는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 읽어보면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밭도 천하 만물 중에 하나인 거죠. 내 밭을 지고 훔쳐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동산에 꽃나무,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근데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밭, 집, 나무 훔쳐갈래 하면 훔쳐갈 수는 있겠죠. 누가 나무 밤에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나무 쏙 이렇게 뽑아서 훔쳐갈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무를 쏙 이렇게 가져가면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다시 심으면 되잖아. 대체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천하 만물의 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계속 이어서 보면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사람이 있겠는가. 책도 천하 만물 중에 하나인데 이건 역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옆집 철수도 가지고 있고 옆집 영희도 가지고 있고, 내가 책을 잃어버리면 철수 책을 빌리면 되고, 아니면 영희 책을 이렇게 몰래가 아니고 이렇게 잘 말해가지고 빌려서 써도 되고, 새로 서점 가서 살 수도 있고. 책을 잃어버려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나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죠. 천하 만물과. 그리고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옷, 양식 이런 것도 다 천하의 것인데 천하 만물의
것인데 이거는 다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뒤에부터는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이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또 열거할 거예요.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조금 대조를 이루죠. 천하 만물의 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근데 나는 뭔가 달아나길 잘하고 출입이 무상하다. 쉽게 마음이 바뀌고 유혹에 넘어간다 라고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쓰인 표현 방법은 천하 만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도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니까 열거법도 쓰였고 또 천하 만물과 나를 비교, 대조하는 대조의 방법이 쓰였죠. 대조, 천하 만물과 나에 대해서 계속 읽어볼게요.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서 처음에 글쓴이가 의문을 제기한 이유도 이거죠. 나를 지킨다? 나보다도 더 나랑 친밀하게 엮여져 있고 굳건히 맺어져 있는 게 어딨다고 왜 나를 지킨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흔들리고 변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이익으로 야 내가 뭐 얼마 줄게 이거 해보자 같이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도 꼬드겨도 마음이 혹 그래 볼까? 막 이렇게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미인계로 쓱 이렇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 라는 거죠. 중국 고사에도 막 이런 얘기 있잖아. 미인계를 써서 어떠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대목도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인 자아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아를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세속 이익과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더불어 또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특징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리면 돌이키기 어려움. 따라서 천하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 나라는 거는 지킬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천하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나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 라는 깨달음. 그리고 이제 그 단락의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뭐뭐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의문형으로 끝나고 있죠. 여기서 서리법이 쓰였어요. 서리법. 진짜 나를 굳게 지켜야 되지 않겠는지 아닌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자문, 자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는 본질적인 나를 굳건히 잘 지켜야 함을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읽었던 데 부분 보면 그 중간에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길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그 나는 본질적인 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흔들리니까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잘 지켜야 하는 나는 본질적인 자예요. 본질적인 자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 할 때 그 자물쇠로 잠가서 지켜야 되는 나 역시 본질적인 자예요. 본질적인 자아, 왜 굳이 이걸 강조하냐면 뒤에 현상적 자아가 나올 거거든요.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인 자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자아가 뭔지, 현상적 자아가 뭔지
이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온 부분의 나는 다 본질적인 자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킬 필요가 있는 자아인 거죠. 지킬 필요가 있는 자아는 본질적인 자아다. 그럼 이제 그 뒤에 기승전결에서 전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하면서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고 하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막 꺼내요. 기에서는 의문제기, 승에서는 깨달음을 얻었고 이 전에서는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반성. 그럼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지금은 그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옛날에는 과거 시험에 푹 빠져 있어서 공부에 빠져 있었대. 정약용 공부 되게 좋아했나 봐요.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 있었어요.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무 관대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도루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한마디로 벼슬길에 나아갔다, 벼슬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지금 여기서는 대유법이 쓰였어. 대유법이라는 거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도루를 바쁘게 돌아다녔다. 이거를 통해서 나 12년 동안 벼슬 생활했어. 나 벼슬 했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부분만 보여주면서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 문경세제를 넘어 아늑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이르는 곳에 이르러야 멈추게 되었다. 지금 전 부분 보면 벼슬길에 나아갔을 때랑 또 귀향을 갔을 때가 나오죠. 역사적 사건을 좀 보면 신유박해 연루되어서 유배로 장기 유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귀향, 유배를 당해서 18년 동안이나 유배를 당했다고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거의 40살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벼슬길에 했었을 때 내 모습과 귀향, 장기간 귀향을 하면서 느꼈던, 깨달았던 바를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나한테 말한다? 여기서 조금 이 나의 차이가 있어요. 벼슬길 열심히 하고 그동안 나는 본질적인 자아를 잃었던 거야. 본질적인 자아를 잃은 현상적인 자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인 자아가 잃었던 본질적인 자아에게 묻는다. 이런 의미라서 앞에 있는 나는 현상적 자아, 뒤에 있는 나에게 말했다. 그 나는 본질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이 너 역시 뒤에 있는, 앞에 봤던 그 뒤에 있는 나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아.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지금 자아 반성을 하고 있어.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희 가족과 이웃이 손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너 왜 유배지에 있어? 너 왜 18년이나 오래 장기간 동안 유배당하고 있어? 너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은 다 고향에 있잖아. 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너만 홀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지금 반성을 하고 있어요. 자문자답과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얼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얼매인 게 있다. 그 얼매인 것이라는 건 역시 다시 벼슬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귀향지에 와서야 이제 진짜 다시 잃었던 본질적인 자아를 다시 되찾아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참을 잊고 지냈다가 드디어 다시 귀향지에 이르러서야, 저기 밑에 남쪽 지방에 와서야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전에 해당해요. 전, 기승전결의 전. 벼슬길에 있었을 때는 본질적인 자아를 잃었어.
귀향을 오고 나서 유배를 하고 나서야 다시 본질적 자아를 되찾았죠. 다시 되찾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아성찰을 통해서였죠. 나는 나에게 물었다. 너 여기 왜 와 있어? 응.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자아성찰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결 부분 같이 볼게요.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둘째 형님, 정약용의 둘째 형님, 정약전이에요. 둘째 형님 역시 마찬가지로 나처럼 벼슬을 하던 사람이었고 본질적인 나를 잃으면서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역시 정약용처럼 귀향을 하면서 진짜 다시 본질적인 자아를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나도 그렇고 정약전, 둘째 형님도 그렇고 다 본질적인 자아를 잃고 있다가 힘들게 살다가 결국 나중에 본질적 자아를 힘겹게 되찾았는데, 큰형님, 수호제라는 서재에다가 수호제라는 이름을 적어 놓았던 큰형님만은 본질적인 나를 잘 지키며 편안히 살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나도 본질적 자아겠죠. 큰형님은 본질적 자아를 잘 지키고 계셨다.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왜 큰형님이 수호제, 자신의 서재에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지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겠구나.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셨던 거겠구나. 이미 큰형님은 이것도 다 알고 계셨어.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큰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고 하셨다. 이 나의 태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큰형님의 본질적 자아겠죠.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아주 전에 살았던 그 성인들도 역시 알고 있었던 거야. 큰일, 다른 건 큰일이 아니야. 나를 지키는 것이 큰일이지.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공감하고 있죠. 정약용은. 지금 결 부분은 마무리,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는 본질적인 자아 잃지 않고, 그러니까 현상적 자아만 가지고 살지 않고 본질적 자아를 잘 지키며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또 나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현상적 자아, 쉽게 유혹에 흔들리는 자아, 그리고 이거는 본질적 자아, 유혹에도 잘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아.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자아를 잃으면 현상적 자아가 되니까 본질적인 자아를 잘 지키며 살자, 이런 의미겠죠. 나는 나에게 물었다 할 때도 본질적인 자아를 잃은 현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에게 물었다,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마지막, 드디어 수호의 의미를 깨닫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고자 한다. 이 글을, 수호제 기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네, 오늘 정약용의 수호제기 같이 배워봤죠. 수호제기 글의 성격은 교훈적, 성찰적, 그리고 회고적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한테 나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나를 잘 지키자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교훈적인 성격과 또 성찰적,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끔 만들어주죠.
그리고 회고적, 정약용의 과거 얘기, 벼슬에서 본질적인 자아를 잃고 살았던 자기 얘기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회상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주제는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었고 이 글의 특징으로는 경험과 사색, 글쓴이만의 경험과 글쓴이가 생각했던 그 사색을 자문자답, 내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찰의 과정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문으로 시작해서 깨달음을 얻는 구조를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